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연합뉴스 황윤 기자님.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에 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4,900선을 돌파해서 5,00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이지만 상승폭이 첨단 기술 위주의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펀더멘털의 뚜렷한 개선이 없어서 다시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지금의 코스피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의 코스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특정 섹터 또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릴 수 있지 않냐. 약간 논리 무슨 것 같아요? 즉 대부분의 종목은 오르지 않았다. 그럼 떨어질 일도 없겠죠. 그게 문제이긴 해요. 모두가 다 오르면 좋죠. 근데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 없어요. 개선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죠. 주식시장은 세상 만사만큼이나 다종다양하죠. 안 오르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죠. 오르는 데는 또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뭐 그렇게 쉽게 막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 쉬우면은 과거에 왜 3,000포인트도 못 넘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했겠어요? 3 넘긴 넘었군요. 저는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죠. 전문가들도 못 맞히던데. 그러나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선거 전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평가되어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 그거는. 보통 한 절반에 가깝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지표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핵심적인 지표가 주가 순자산 지수, PBR이라고 그러나요? 누가 PBR, PER 잘못 말했다가 엄청 혼나고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현재는 주가 순이익 지수, PER. 이게 엄청 낮잖아요. 대만보다 낮단 말이에요. 저개발 국가보다 낮아요. 대한민국이니까. 왜? 대한민국이니까. 그 핵심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거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는 몇 개가 있죠. 첫째,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저기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맨날 전쟁할 듯 하는데 그게 한국 주식 살 거예요. 대만 주식 살 거예요. 대만도 중국이 뭐 침공을 한 해 만에 그러긴 하지만 우리보단 덜하다. 뭐 차라리 뭐 일본 거 사죠. 예를 들면 미국 거 사지. 이 평화 리스크. 두 번째로는 저 한국 주식은 못 믿겠더라.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갑자기 떼가지고 분리 상장해가지고 자기 다 먹어보고 알맹이를 쏙 빼가더라. 내가 분명히 송아지벤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가 주인이 남이요. 이거 화나요 안 나요? 그 송아지 소를 왜 삽니까? 안 샀죠. 경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이 맨날 주가 조작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치 리스크죠. 이게 뭐,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요거를 해서 해결하면 개선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선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3,000원 넘어갈 거다. 왜냐하면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될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평화 리스크가 그것도 뭐 전쟁하자고 그러고 막 무인기 띄우고 무슨 전투 헬기 막 국경선에 막 왔다 갔다 떼지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지배 구조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 조작은 혹시 규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대만으로 3,000 넘어갈 거다. 3,000 넘잖아요. 대신에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진짜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그냥 주가 조작하는 사람
정신 차리라니까요. 그 우량주 장기 보유하세요. 그 정신에.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다. 경영 지배 리스크 그거 없애야죠. 공정하게 한 주를 가진 주주나 100주를 가진 주주나 한 주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한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면 매수가 늘어나겠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평화 리스크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예? 고자세를 한 판 붙어줘 그냥?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가장이 뭐 성질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닙니까?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요.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평가만 돼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근데 그 숫자를 말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4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5천 얘기는 솔직히 아니고 5천을 바라보는. 근데 5천을 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거기는 요인이 있죠.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게 있어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한 정도의 화랑이죠. 그건 예측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을 넘어가네 만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떨어졌던데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속이 말해서 대기 매수세가 엄청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밤 분위기로는 확 떨어졌어야죠. 그죠? 어제 미국장이나 국제 정세에 비춰보면 대폭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우리 장의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게 제가 그때도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국가의 부를 늘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합니까? 아니, 똑같은 금 한돈 반지인데 이재명이가 가진 거는 2만 원이고 저분이 가진 거는 5만 원 또는 저분이 가진 건 80만 원이에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제 가격 받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가 한 돈짜리인데 이거 80만 원짜리야 라고 평가받으면 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곡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정상화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을 찾아가는 중. 그리고 이제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나 뭐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해야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주식 투자를 본의 아니게 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간이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구 소형 주를 마구 샀다가 IMF를 맞아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제가 풋 옵션 거래까지 했었어요. 선물을 넘어서서 선물도 하고 풋 옵션까지. 근데 IMF를 맞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풋 옵션을 팔았는데 1,000원, 2,000원 벌겠다고?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돼서 전 재산을 날렸는데 그 다음부터 교과서대로 해서 본전 찾았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주식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 일이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요.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 네. 떨어질 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네. 대통령님 지금까지 15개 질문 소화하셨고요. 예상된 시간에서 짧게 몇 가지 더 하셔야 되고. 무려 44분이 지났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네. 이분들이 안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제가 조금 조율은 해보겠습니다. 보셔가지고 다양하게. 네, 여기 박준영 기자님. 제가 이름을 다 얼굴은 좀 알 것 같은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내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 데일리 한국의 박준영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던 쿠팡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쿠팡은 한국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면서도 미국 기업임을 내세우면서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쿠팡을 포함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대통령께서는 통상 마찰과 경제 주권 수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뭐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기업이든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뭐 유럽의 사례들도 꽤 있어서 우리가 그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또 대한민국 주권 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도 될까요? 네, 한국일보 이성태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정치 관련해서 대야 관계 관련해서는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특검을 수용 요구를 하면서 단식 7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 1대1 대통령님과 단독 회담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을 대통령님께서 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지 하나가 궁금하고 그 장동혁 대표의 그 1대1 만남 제안에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죠. 뭐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 전에 봤더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가지고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뭐 그러더라도 계속 만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제가 다 개별 정당과 다 이렇게 직접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의 뭐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더 하세요. 내가 짧게 하겠네. 제가 짧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뒷부 여기 앞에 성함이 누구인데 기억이 안 나. 한번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저한테 좀 사각지대라서 네, 죄송합니다. 네. 중앙일보 배우에서 중앙일보예요? 네, 저한테 딱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러게. 네. 예, 중앙일보 우현석 기자입니다. 그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원전 얘기 한번 원전 네. 예, 얘기하셔서 그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호남에서 이제 송전탑 이슈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네. 원전도 결국 송전탑 이슈 같은 게 또 있을 그럴 수밖에 수 없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여론조사, 국민 여론 말씀하시면서 약간 신규 원전에 좀 열어놓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뭐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그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 추세나 또는 에너지의 미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그러니까 낮에는 발전이 되는데 바람 불 때는 발전이 되는데 그럼 아닌 때는 아예 안 되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소위 기저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문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거 옳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가계획도 이미 확정이 됐는데 이 국가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고 이러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의 그
경영 판단이나 이런 미래 예측에 좀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예를 들면 위안부 또는 뭐 그 강제징용, 강제동원 문제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합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 국가 간 합의라고 하는 것도 뭐 정권 바뀌었다고 막 뒤집고 이러면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좀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좀 불만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계실 겁니다. 특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이 원전 문제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 점도 좀 고려는 해야 되겠다. 이미 정기 기본 계획에 넣어놨는데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아주 중요한 저희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시장도 엄청나게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원전 시장이 뭐 그런 점들까지 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는 또 최종 결정은 남아 있으니까요. 좀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외신에 한번 기회를 주시죠. 지방 혹시 그래요? TBC 황상영 기자님 먼저 하고 외신 그래서 기자에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을 가신청권으로 하는 TBC 대구 방송의 황상현 기자입니다. 지금 올해 국정 방향이 지방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공공재인 지역 지상파 방송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게 결국 지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그러니까 증액됐는데도 삭감된 경우도 있고요.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과 또 정책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어려운 문제죠. 그건 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은 저도 뭐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뭐 법 규정 체제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 지역 언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론 진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중요한 국가적 과제죠. 근데 언론은 이렇게 지원받고 존중받고 보호받는 핵심적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또 비평 그다음에 권력 감시 활동을 객관적으로 해서 국가 시스템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이 권력화돼 가지고 중요한 정치 집단의 한 구성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소위 뉴미디어의 역할도 매우 커지고 있죠. 전통적 언론들의 역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언론 진흥은 지금도 계속 해야 될 국가 정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 지역 지방 방송 지원은 어디 홍보수석이 거기 있어요?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세부적인 얘기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예. 안 하셔도 돼요. 예. 어쨌든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지원의 필요성 우리도 공감하고 실제 전에 국회에서 문제된 부분은 좀 해소하려고 지금 홍보수석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통령 말씀처럼 네 저기 아까 앞쪽에 했으니까 뒤쪽에 회색 이 옷 입으신 네 맞습니다. 가운데 뒤 돌아보시는 남성분 아니요 저쪽 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 뒤에 그 남성분 네 죄송합니다. 앞에 아까 기회를 드려서요 죄송합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나가오 기자라고 합니다. 한일 관계 아까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만 추가로 하나 13일 날 그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서 일본 정치 상황이 약간 그 중의원 국회 해산이 결정되는 타이밍과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일본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정치의 상황은 그냥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한다면 정상 간 신뢰 강화, 그리고 한일 국민들 간의 공감도의 제고, 이런 게 큰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정상회담이 예를 들면 신뢰를 축적하거나 이런 데 좀 실패하면 양국 간 국민들의 감정도 나빠져요. 물론 그게 또 교류와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덕에 한일 관계는 정서적으로도 매우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실질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개선될 여지들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일 모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에 이제 나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음에는 가능하면 총리의 고향에서 했는 것처럼 이제 저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리께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하셔서 다른 객관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다음 기회에는 빠른 시간 안에 안동에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어려움이 많고 또 부침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정치인 개인 또는 정치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국가의 이익, 그리고 더 크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사실 이게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근본적인 과거사 문제나 또는 지정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이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무려 1시간을 이제 도과하기 직전입니다. 네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그러세요,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제 눈에 띄는 분으로, 네, 여기 외치인이라서 죄송합니다. 제 석관으로 가겠습니다.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님. 네.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입니다. 우상호 전 수석이랑 이제 김병욱 전 비서관 등을 필두로 해서 지방선거 출마하려 그러는 청와대 참모진들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부분이, 대전 충남이 이제 통합이 되면 여권 내에서 어떤 후보군이 나올 것이냐일 텐데, 제가 사실 30대인데 제 주변에 이제 대통령님 지지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이 대통령님하고 여기 계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의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지방선거 출마가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랑하니까 떠나 보내실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문화일보라 그랬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상호 등은 이탈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꼭 같이 가야 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는 아니니까 이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도 그분의 삶이 있는 것이고, 또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했어요. 또 후임은 또 후임대로 자기 역할을 잘 하겠죠.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전혀 예측 불능입니다. 알 수 없죠. 정치는 뭐 살아있는 뭐라고 그러던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냥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그 자리에서는 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뭐 뭔지 사랑하는 사이로 징그러. 아닙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는 여사님을 모두를 사랑하죠. 사랑하신다는 우문의 현답을 주셨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내외 언론 잠깐만요. 여러분들과 저기 내가 이거 네. 꼭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 진짜 시간이 지연돼도 이건 꼭 물어봐야 네, 되겠다. 요거는 절실하다. 대통령께서 지목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머리 많아요. 밤새려고 그러세요? 네, 저기 얼굴은 안 보이는데 흰 팔. 네, 뭔 말씀인지 한번 네, 그렇게 안녕하세요. 절박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일보 김가혜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최장 수사 기간이 170일이다 보니까 올해 그 6월, 3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에는 봄바람조차도 영향을 미치죠. 바람이 세냐, 약하냐, 따뜻하냐, 춥냐, 비 오냐, 비 안 오냐, 모든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특검은 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측면이든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특검을 안 하더라도 원래는 합동수사본부 또는 경찰의 수사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게 특검이냐 아니냐는 별로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뭐 나하고 가깝든 멀든 그 점은 분명합니다. 부정부패는 청산하자. 저는 제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돈을 쓰지 않고 정치적으로 나름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그 점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는 돈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부정한 뭐 이상한 걸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지받을 수 있다. 그걸 보여줬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저는 피와 가리지 않고 그게 뭐 특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건 하고 진상은 가려서 책임은 엄정하게 물을 건 묻고 또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하자는 점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냐 아니면 일반 검찰 경찰이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억울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해보세요. 자꾸 그러지 마. 뭐 이리 억울한 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대통령 이제 한 말씀이 번만 할게요. 너무 정보가 우리 많아서요. 네네. 이번 남자분으로 네. 여기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노란 두 번째 줄에 뭐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그러겠습니다. 사적으로 한번 하시든지 네, 하시죠. 대통령 저는 작지만 정직한 언론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입니다. 저는 어디요?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입니다. 기자뉴스. 예. 저도 한 십수년 만에 처음 질문을 대통령께 드려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 그 최근에 통합당 재건 사건 관련해서 언급도 하셨지만 그 억울한 피해자 특히 국보법 7조 관련해서는 이 고무 찬양 조항이 독소 조항으로 여전히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법 개정이나 이 폐지에 관해서 대통령의 입장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또
네. 저기 유튜브 언론 있죠. 박형광 기자님. 네. 한세분 지금 추가로 좀 더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직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논의 지금 중이고요. 세 분이에요? 네, 지금 네. 세 분 계십니다. 우리 박형광 기자 한번. 얼마 전에 이분이 그 유명한 박형광 결혼을 기자고. 하셨습니다. 네, 검소민주다 뉴스공장의 박형광 기자입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신혼여행 미루고 왔어서 그랬어요? 네, 질문 안 하면 억울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뻔했는데. 네. 예.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20대 국정 지지율에서 20대 국정 지지율이 70대보다 낮다라는 네.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정치 성향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계속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그 온라인상의 어떤 가짜 뉴스가 배포되고 있는 것과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 공식 발표보다는 좀 자극적인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저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20대 남자 그리고 이제 60, 70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서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죠. 그 중에 이제 20대 그 중에서 특히 또 20대 남자 여기는 글쎄 저는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는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이제 성장 발전이 이제 지체가 되면서 이제 기회 총량이 줄어들었고 청년 세대들의 그 사회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20대 남성들은 예를 들면 군복무라든지 또는 뭐 여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심층적 조사에 의하면 20대들이 보수적이 된 건 아니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들을 보면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해요. 정책에 대한 선호도나 판단에 있어서는. 그러나 행동 자체는 지금 정권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경향이 좀 많다. 근데 그거는 뭐 결국 그 정치나 아니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성 체제 또는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게 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기회가 없는데 어쨌든 아마 20대들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재명도 상당한 기득권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항하는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고 또 10대, 2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뭔가 해야 되는데 기회는 없고 너무 힘들고 화나고 또 암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장이나 발전에 매달린 이유가 그거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성장을 해야 기회가 많이 생긴다. 새롭게 생기는 기회들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자. 새로운 기회는. 이미 있는 것들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거는 혁명을 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지기에 가듯이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대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 방향도 이제 대대적으로 바꿔 나갈 텐데 바꿀 때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취업 중요하죠. 그러나 창업도 새로운 길이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기반한 성장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작년의 성과에 따른 올해 상여금 이것만 몇 억씩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저 대학 입시가 있었는데 그 뭐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않지만
지방 대학들의 지원율이 확 올랐어요. 또 의대는 떨어지고 공대는 확 올랐어요. 이게 좀 어떤 현상을 말할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방향 전환을 하는데 이제 약간의 이제 성과 신호라고 생각해요. 지방에서도 예를 들면 뭐 과학기술 분야 이런 데는 뭐 경쟁률이 엄청나요. 부산의 해양수산 관련된 학과들도 엄청나게 선호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제 방향 전환이 조금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예를 들면 대기업과의 이 격차 이런 것도 줄여 나가야 되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이런 격차들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최대한 줄여 나가려고 해요. 지금 중소기업에 소액 임금 받고는 차라리 실업자를 하지 안 하겠다 이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처우도 개선하고 희망도 만들고 회사도 성장 발전할 수 있어서 내 이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내 인생도 필 수 있어. 이 회사가 성장 발전하고 나도 성장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지는 사회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결국 정책적인 노력이 성과를 내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단순히 설명하고 가짜 뉴스 단속하고 또 해야죠. 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더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억울하신 분은 별도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지난 7개월 돌아보고 2026년 이재명 정부가 이를 대전환의 길을 보여드리는 소중한 시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재밌어져서 좀 끝내기 아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께서 먼저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곧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시는 의문이거나 질문일 텐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뵙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자주 하고 싶은데 우리 참모들이 뭘 그렇게 자주 하냐고 그래서 실수할까 봐 그러겠죠. 오늘도 아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꼬투리 잡혀가지고 어디 사설에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7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나라가 조금씩 정상화되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들이 많이 정리된 것 같고 또 기대도 조금씩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또 제가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계속 제가 강요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립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가진 시간을 또 주어진 권한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재외 동포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기획 영상을 함께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집니다. 질의응답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기타 총 3가지 분야로 이어집니다. 질문 기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목과 사회자 지목으로 주어지며 영상 질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되도록 질문은
하나씩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복의 시간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이재명 정부 대전환의 길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울산여는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한국의 복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한국 경제가 1.3%로 15분기 만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2026년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기회와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평화가 뒷받침하는 감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행할 5가지 대전환의 길을 국민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저런 영상이 끝나면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건데 박수 쳤다 이거 혹시 뭔 소리 들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우시죠? 좀 딱딱한 분위기이긴 한데 제가 미리 드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하면은 자꾸 질문도 끊어지고 질문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나중에 아쉽다 그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뭐 경찰서 잡혀가서 취조당하는 건 아니어서 저도 이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말이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책으로 오늘 90분 예정이 돼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면 시간은 충분히 가지고 밤새 하기엔 좀 그러겠지만 여러분 기사 마감 시간에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주자도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서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서 떡 하나 더 주겠다라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국정 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 재정, 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 주권 정부가 만들 창업 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창업 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이
균형 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 창업이 국가 성장 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그리고 일터 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 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 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 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산재 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올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 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천억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 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 날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지는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력한 자주 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냈던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국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 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사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제가 먼저 두 분 지목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손을 들어주셔서 제가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네, 그냥 제 눈에 띄는 분에게 아무나 하세요. 네, 제 눈에 띄는 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송정호 기자님. 제가 첫 번째 질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손을 들었는데 첫 번째 질문자가 되고 보니까 급격하게 긴장이 됩니다. 서울경제 송정호 기자입니다. 사실 환율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침 방금 1,480원이 넘었습니다. 이 1,5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죠.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 7천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 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 그때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원화 환율은 N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N 달러 환율에. 근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 절하가 좀 덜 된 편이에요. 거기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일본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아마 한 1,6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N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또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저기 뒤에 심원기 기자님. 네, 대통령님 뉴스원 심원기 기자입니다. 누구시라고요? 뉴스원 심원기 기자입니다. 아, 네. 네. 저는 국민 관심이 높은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정부가 지난해 2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추가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고 정책실장께서는 최근 양도세 보유세를 언급하셔서 그 개편 가능성에도 국민들 관심이 높은데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인위적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혀오셨지만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해선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고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른 시점 혹은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양도세나 보유세 등 세제 전반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신지 등에 관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할 경우에 그 지역에 집을 사는데 몇 년 걸리냐, 이런 지수가 있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5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겨우 평균적인 근로자가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그래 돼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이 전부 부동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이런 나라도 좀 드물죠. 그래서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좀 높죠.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우리는 이제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돈만 있으면 무조건 집을 또는 땅을, 건물을 사려고 하는 이걸 좀 이제는 좀 유용한 금융 자산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생산적 영역의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또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서 지방 균형 발전, 또 지역에 대한 투자, 또 인구가 서울로 좀 덜 몰리고 또 지방으로 갈 수도 있게 이런 각종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하긴 한데 하나의 이제 이게 큰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저기 이제 인구 소멸 위험을 겪는 저쪽 남부 지방, 강원도 저쪽에 아주 구석에, 충청도 어디 이런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월 15만 원 1인당 연간 180만 원쯤 되겠죠. 이제 이거를 지역화표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좀 쓰게 이렇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2년만 한다고 하니까 좀 긴가민가, 2년 후에는 어떡하지 이러겠지만,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한 달에 세 가족이면 45만 원씩을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더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네, 이렇게 판단되면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죠? 이제 이렇게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면 좀 이걸 포함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강력 통합에 대해서 거리가 좀 먼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 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이런 등등의 아주 압도적 조치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조금씩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고, 좀 단기적 대책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 또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수도권에 집을 지을 땅을 대대로 확보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여유부지들의 주택을 추가로 짓거나 하는 거죠. 아마 곧 국토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주택을 100만 호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에 그 얘기를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연간 수십만 호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 지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많을 때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하죠. 그것도 뭐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그래서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발표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이제 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뭐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를 억제시키는 거 말고 이제 저희가 공급을 늘리는 거 말고 수요를 억제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해져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네. 또는 내가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또는 동거를 누군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 집을 하나 가져야 되겠네. 이런 정상적 수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는데 집을 사모아 가지고 한 채 한 채 사모아 가지고 집 부자 돼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백 채씩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십 채, 뭐 서너 채는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투기적 수요라고 하죠. 야,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좀 미리 무리하더라도 사놔야 되겠네. 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죠. 네, 이런 수요들은 그렇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라고는 하지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게.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추가할 수 있죠. 그 중에 가는 이제 세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이 세금 문제일 거예요. 세금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가급적이면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게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주식 같으면은 그게 생산재 금융에 도움이 되니까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는 그건 뭐 고려할 만한데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내가 오래 살았다. 이건 보호해 줘야 되겠죠. 내가 한 집이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뭐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만. 그런 거 보호해 줘야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저기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겠다. 뭐 그것도 실제로 사는 거니까 그런 거 보호해 줘야 되겠죠. 세제는 참 예민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선거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기대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뭐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그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정책 수단은 그 본래 목표가 있어요.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그리고 시중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그 보유세 자꾸 얘기하니까
그 보이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부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유튜브 미디어 채널의 질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모두의 성장과 창업 중시 주제에 부합하는 전문 유튜브 매체를 선정했습니다. MZ세대에게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2030 청년 금융 경제 미디어 채널 어피티의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030을 위한 경제 미디어 어피티의 대표 박진영입니다. 저희는 지난 8년 동안 청년들의 경제 생활을 현장에서 목격해 왔습니다.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인구를 보면 현장의 분위기는 무척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 하지만 청년들은 그 경력을 쌓을 첫 번째 기회조차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 입장에서는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으로 뛰어드는 게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들이 경력 공백, 경험 공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 뭐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취업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한다고 하는 게 주류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사람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었죠. 다만 그게 뭐 기준에 부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상당히 타당성 있게 들렸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즉 노동, 취업하지 않으면 굶어도 된다. 왜냐하면 일할 때가 다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아마 미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할 자리가 없어질 수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멋있고 대단해 보이긴 한데 그 다음 순간에 떠오르는 거는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떡하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요즘 기사 인공지능을 많이 쓰죠, 사실. 그 살짝만 고치면 되잖아요. 아닌가 보군요. 아마 그럴 수 있죠. 이제 뭐 수술도 지금 로봇 수술이 많은데 아마 인공지능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해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과거에는. 뭐 교사, 물론 정서적 교감 측면에서는 대체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기능적인 부분은 상당히 아마 많이 대체될 수 있겠죠.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구해서 취업한다. 이게 그렇게 주류적 입장이 못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 하여튼 이걸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취업 중심 사회보다는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필요성도 크겠죠. 지금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창업을 하려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막연하죠. 그런 초보적인 지식을 갖춰주는 뭐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또 창업 대학, 창업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교육기관, 교육기회도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도 예를 들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건 스타트업 지원을 한다면 어쨌든 본인이 스타트를 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업 할 때만 지원을 해줘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 주진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 주자. 첫 출발 자체를. 아이디어 단계에서 창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럼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동업자도 모아야 되겠죠.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동업자 시장도 한번 만들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매우 창의적이어야 되겠다. 스타트업처럼.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아까 뭐 질문해 주신 분은 그런 청년 창업 뭐 이런 거 전문이시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서 필요한 것들을 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어서 창업이란 새로운 길이어서 새로운 즉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내야 되는 게 창업이잖아요. 이게 어렵죠. 아이디어 대회도 좀 하고 저희가 아이디어 대회 이런 거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예, 뭐 기발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하면 한심하고 기가 찬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중에 획기적인 것도 있는 거죠. 좋은 방법은 함께 의논해 가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방향은 그렇다. 재원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지목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눈치 보이는데요? 네. 앞자리에 아무나 아시죠? 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이게 여러 분야가 얽혀 있긴 한데 그 최근에 관세 문제가 다시 네. 부상하고 있어서요. 그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부가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걸로 봐야 될지.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새벽 이렇게 보면 그 국채 금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도 저기 관측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팩트시트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거를 신뢰하고 앞으로 가도 될지 대통령님의 어떤 구상이 앞으로의 구상과 어떤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뭐 베네수엘라 거기에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거 쉽게 상상하기 어렵죠. 또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 프랑스 대통령이 뭐라고 무슨 평화위원회인가 참여 안 한다고 그랬다가 프랑스의 관세를 중화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모든 게 예측 불능의 사회죠. 제가 전에 그 외신 기자분들하고 전심을 한번 먹은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어디 이상한 언론에서 제가 무슨 인간을 폄하했다 뭐 이런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요약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미도 그러더라. 개미도 봄에는 안 싸우다가 가을에 대해서 식구가 쭉 늘어나니까 경계가 겹치면서 그 지점에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시커멓게 죽어 있더라. 이게 이제 사람도 제국주의나 제국주의 충돌 이런 것도 결국 성장을 해서 계속 기회가 많아지고 나눌 게 많으면 평화롭게 지내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또 뭔가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제 서서히 충돌하고 대립이 격화되고 그러다 결국 물리적, 군사적 충돌로 대규모 충돌로 가는 게 인류 역사죠. 그래서 점점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는 걱정이 사실은 내심으로 드는데 뭐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게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위산업을 제가 계속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게 뭐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방위산업
수출도 저희가 이제 주력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자율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휘둘리지 않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연루의 위험, 연루 위험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 또 뭐 군사 안보적 용어로 뭐 방기,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완전히 막 배제돼서 소외되는 위험도 또 최소화해야 된다. 그건 대체 어떠란 말이냐? 연루도 되면 안 되고 방기도 되면 안 되고 균형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북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태가. 앞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관세 문제도 한 부분이죠. 미국으로서야 뭐 미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엄청난 재정 적자, 또 무역 적자, 뭐 이런 문제들, 또 국내 갈등, 양극화, 또 뭐 제조 붕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쨌든 해결하려고 보니까 좀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런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그 상당히 오랜 기간 관세 통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이 뭔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얻기 위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덜 주기 위한 협상을, 견디기 협상을 힘들게 해낸 겁니다.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저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뭐 8, 90% 이렇게 될 텐데 100% 관세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8, 90% 독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조금은 부담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긴 한데 약간 또 내용이 달라요. 내용도 좀 다르고, 또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그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 합의를 해놨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대만이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국가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게 뭐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100%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죠. 뭐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겁니다. 또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이거 강조해 놓을 거는 조인트 팩트 시트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또 우리 유능한 산업부 장관 또 협상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겁니다. 네, 다음 또 한 분 더 할까요? 우리 남자분 하셨고 앞에 없고 하니까 저 뒤에 있는 여자분으로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채널의 이동 기자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대통령님 공약이시기도 했고 한데 코스피가 이제 많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늦춰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에서는
지금 퇴직연금 기금화도 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는 이게 뭐 주가와 관계 지으면 또 오해가 발생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한데 이 가짜 뉴스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듣고 보는 편인데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주식을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그게 뭐 엄청 많이 퍼지고 있어요. 보니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그거를 팝니까? 이런 오해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도 사실 그런 정치적 이제 오해를 유발하는 이제 악성 가짜 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내 건데 퇴직연금 내 건데 정부에서 저기 외환 시장 방어하려고 지 마음대로 쓰려고 그런다. 이런 또 헛소문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보통 기금들의 연 수익률은 7, 8% 정도 됩니다. 물론 지금은 뭐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20%를 넘고 뭐 이런 그 국민연금 고갈링은 연도가 수십 년이만 늘어나고 이렇게 됐죠. 한 200~300조 정도 아마 기금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시기, 특별한 계기 말고도 보통 통상적으로 한 7, 8%가 됩니다. 뭐 모자랄 수도 있고 더 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 이자 수준도 잘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계속 방치할 거냐? 사회적으로도 보면 중요한 자산이죠. 엄청난 규모의 자산입니다. 근데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 자산인데,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개인에게도 바람직하냐? 그래서 이거를 뭐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게 막 너무 우리나라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좀 통합해서 좀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중에 퇴직연금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학계에서도 있고 당연히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치권에서도 있죠. 뭐 저도 당연히 고민하죠. 이게 우리 노동자들의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하냐.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그걸 뭐 기금화할지, 뭐 당사자가 싫다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기금화한 다음에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하면 그러면 지금 방치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죠. 아직은 좀 섣부르긴 하네요. 근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 그중에 기금화도 그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인데 혹이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 절대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정도 같습니다. 네. 좀 더 할까요? 이번에는 대통령의 지목기 계속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 좀 넘어가서 이번엔 해외 언론인들께 좀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질문하실 분들 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두 번째 남성분 먼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중국 CCTV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해외 방문 일정은 중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방중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혹시나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향후 양국 관계를 어떻게 정진하실 건지 대통령님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네요. 제가 이제 작년 취임한 이후에 외국 정상들을 만난 게 한 50개국 된다고 그래요. 맞나 모르겠네. 뭐 그렇다고 그래요. 뭐 이래저래 뭐 만난 게. 그 중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긴 시간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죠.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은 참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중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매우 잘 준비해서 이렇게 환대해 준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다 목도를 했고 또 중국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긴 한데 뭐 국가 간에 좋은 측면만 있을 수는 없고 갈등적 요소도 분명히